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산소영지TV의 신이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이제 잠깐 여유가 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잠을 쪼개가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질환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굉장히 많은 이른둥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바로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질환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질환 때문에 설명할 일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지금 NICU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그 고생을 했던 적이 있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조금 기억이 안 남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거는 이른둥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 생겨요. 일찍 태어날수록 더 잘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인 극소 저체중아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환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이라서 의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어렵게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간략하게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미숙아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게 다 큰 성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큰 소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점 유념하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피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태아의 피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있는 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관을 통해서 액체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저항이 높으면 혈액이 잘 안 가고 혈관의 저항이 낮아지면 혈액이 많이 간다.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피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아셔야 돼요. 일단 온몸에 있는 피가 오른쪽 심장으로 일단 들어온 다음에요,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피가 가서 이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교환을 하고요. 그 피가 왼쪽 심장으로 들어와서 왼쪽 심장에서 다시 탄소가 많은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순환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폐로 숨을 쉬면서 산소를 받아들이지만 태아일 때에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탯줄이 태아의 숨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태아의 폐는 호흡의 입장에서는 지금 별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온몸에서 산소를 다 쓴 산소 포화도가 낮은 피가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태아일 때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많은 혈액이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폐를 거치지 않고도 산소를 온몸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온 피가 폐로 가야 맞지만, 근데 지금 폐는 별 기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혈액에는 이미 산소 포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폐로 다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심방과 심방 사이에 있는 난원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심장에서 이제 폐동맥으로 가던 혈액이 일부 온몸으로 가는 혈관인 대동맥에 합쳐져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알면 머리가 아프고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몸으로 가는 대동맥과 폐로 가는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혈관인데, 이건 태아일 때 폐를 쓰지 않고도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혈관인 거예요. 그런데 탯줄로 전달받는 산소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아는 산소 포화도가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적혈구를 갖고 있는데, 태아일 때의 적혈구와 태어나서의 적혈구가 모양이 다릅니다. 태아일 때 갖고 있던 적혈구가 깨지면서 생기는 게 황달인데요. 이 황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때 폐로 숨을 확 쉬게 되면서 몸의 산소 포화도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산소 포화도의 변화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맥관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동맥관이라는 게 폐 활동이 없을 때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온몸에 돌리기 위한 그런 혈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탯줄도 없겠다, 그리고 폐도 이제 잘 쓰겠다, 이렇게 되니까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동맥관의 기능 자체가 생후 한 48에서 72시간 내에 소실되고요. 수일 내에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닫히게 됩니다. 모든 혈관에는 안쪽에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닫힐 때도 이 근육이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혈관 안쪽의 근육 자체도 미숙하기 때문에 이 동맥관이 닫혀야 될 때 힘이 없어서 잘 못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둥이 아이들일수록 동맥관이 잘 안 닫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잘 올라가 줘야 동맥관이 닫혀야 되는 신호를 받는 건데, 폐가 좋지 않아서 산소 포화도가 많이 안 올라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도 동맥관이 잘 닫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유지가 되려면 이걸 유지하라고 몸에서 명령을 내리는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닫히게 만드는 어떤 화학물질들의 이런 밸런스 조절이 필요한데, 이것 자체도 이른둥이 아이들은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래는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닫혀서 없어져야 되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질환이 바로 동맥관 개존증이고요. 그런데 이 혈관이 남아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혈관이 남아있지만 이 혈관이 우리 몸의 혈액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동맥관 개존증의 경우는 이 혈관의 기능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태아일 때 아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태어났을 때 왁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폐가 쭈글 했던 게 쫙 펴집니다. 폐가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폐혈관의 저항이 높았다면 폐가 펴지면서 폐혈관의 저항이 쭉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폐 쪽으로 가던 피가 동맥관을 타고 몸으로 빠졌다면 이제는 폐혈관의 저항이 쭉 떨어지면서 반대로 몸으로 가던 피가 폐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폐 입장에서는 원래 들어와야 되는 피의 양보다 더 많은 피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달해야 되는 피의 양보다 더 피가 적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으로 가야 될 피를 폐가 뺏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폐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폐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폐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폐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몸에서는 피가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소변량도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몸에 피가 없으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신장에 피가 안 오니까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적으니까 신장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으로 가는 혈액도 이제 줄이거든요. 그래서 장의 기능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다 못해 심한 경우에는 장이 썩기 시작하는 괴사성 장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의 흐름을 보다 보면 오른쪽 심장에 들어왔던 피가 폐로 갔다가 왼쪽 심장에서 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온 피가 일단 폐로는 잘 갔어요. 그리고 왼쪽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가던 피가 동맥관에서 혈액을 빼앗겨 가지고 다시 폐를 돌아서 다시 왼쪽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왼쪽 심장에서 폐에서 왼쪽 심장으로 들어오는 기형적인 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왼쪽 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왼쪽 심장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심장이 커지게 되는 심장 비대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심장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맥과 동맥관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몸의 대동맥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온몸으로 꺾어 내려가는 유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맥관이라는 애가 이 유턴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이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보다 위쪽으로 가는 혈액은 양이 많아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은 오히려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느니 장이 안 좋아지는 건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는 기관들의 문제고요. 심장보다 위에 있는 머리 같은 쪽에는 또 피가 오히려 많이 가게 돼서 뇌출혈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동맥관 계존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몸에 이상이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동맥관 계존증은 꼭 우리가 알아채고 검사를 해서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혈액의 흐름이 굳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피가 뺏기는 흐름이 아니라면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다치길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맥관 계존증이 생기는 아이들은 어떤 코스를 주로 밟냐면요, 일단 이른둥이 아이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른둥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른둥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폐가 처음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긴 아이들은 이 폐계면활성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호흡 보조를 통해서 숨을 잘 쉬게 돼요. 그러면서 보통 한 2-3일 안에 호흡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폐가 2-3일 동안 호전이 되면서 폐가 잘 펴지니까 폐혈관의 저항이 줄어들면서 이제 동맥관 계존증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생후 2-3일째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청진을 해보면 이제 심장의 잡음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장도 커지기 시작하고 흡연량도 줄고 혈압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들이 포착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맥관 계존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맥관 계존증의 진단은 심장 초음파로 합니다. 심장이 커졌다는 걸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심장이 커질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을 다 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음파로 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도플러예요. 도플러 검사는 혈액의 흐름을 보는 건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심장 소리 듣잖아요. 그게 혈액의 흐름을 측정해서 그걸 소리로 변환해 주는 검사가 바로 아기 심장 소리 듣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도플러 검사를 하면서 동맥관으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받는 압력이 얼마나 무리가 되고 있는지, 이러면서 심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함께 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맥관 계존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 치료를 할지 말지는 이제 증상의 유무, 그리고 심장에 걸리는 압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원마다 아니면 교수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 선택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더 좋을지 신생아를 보는 교수님과 심장을 보는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방법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일단 기본 치료는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줍니다. 숨쉬기 힘든 아이들은 호흡 보조를 해주고요, 이렇게 힘들면 보통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큐베이터에서 체온 유지를 잘 해주고요, 이런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는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게 특이하게 수액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이뇨제를 쓰면서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맥관 계존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피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량을 조금 조절해서 좀 줄여줘야 과도한 피가 폐로 뺏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호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동맥관에 흐르는 피의 양이 줄면 자연스럽게 동맥관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액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공급하는 영양분을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라든지 전해질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뇨제 자체 때문에 아이의 전해질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어떻게 쓰는지, 언제 어떤 타이밍에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예요. 이 수액이나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약을 써요. 해열 진통제를 쓰는데요, 우리가 브루펜이라고 부르는 이부프로펜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요, 아니면 타이레놀 계열 약도 동맥관 계존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약들이 동맥관 계존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아까 동맥관을 유지시키는데 어떤 화학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학물질의 이름이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해열 진통제들이 좀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해열 진통제 드시다 보면 어른들도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런 해열 진통제를 사용할 때 위장관에서 피가 나는 위장관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들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나 신장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수단으로 하는 거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슴 쪽을 열고 들어가서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을 직접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심장 수술처럼 가슴 가운데를 여는 게 아니고요. 왼쪽 가슴 옆구리,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열고 들어가서 동맥관이라는 혈관을 찾은 다음에 꽉 묶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라는 건 항상 최후의 보루예요.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수술이라는 건 잘 있던 혈관을 갑자기 묶는 거기 때문에 몸의 혈액순환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술 후에도 한동안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장이 안 좋고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폐출혈도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를 기다릴 수 없다 라는 경우에만 수술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을 언제 선택하게 되는지도 이 흉부외과 교수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병원마다 다르고 교수님들마다 수술을 선택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큰 소하거나 아니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 치료나 수술을 안 하고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혈관 조영술로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 이른둥이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시술 자체가 이른둥이 아이들은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관 개존증이 꼭 막아야 되는 병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동맥관을 막아버리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에 동맥관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동맥관을 막는 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오히려 주입을 하면서 동맥관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어려운 얘기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동맥관 개존증의 예후는 어떻게 되냐?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막히냐 안 막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가 얼만큼의 후유증이 남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점은 치료하기 전에 아이의 컨디션이 어디까지 안 좋아졌었냐, 그리고 이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아이가 얼마나 잘 회복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의 컨디션이 애초에 많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동맥관 개존증이 잘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작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수분 조절 잘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맥관 개존증이 심하게 오지 않기를 저희가 조절을 하는 방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아기가 잘 크는지 보면서 전신에 후유증은 없는지 계속해서 잘 모니터링 하게 돼요. 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른둥이 아이들, 특히 작게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잘 생기는 동맥관 개존증 같은 경우는 태아일 때 탯줄로 산소 공급을 받을 때 꼭 필요했던 이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미숙한 환경 때문에 없어지지 못해서 태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몸으로 가야 되는 피가 폐로 가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폐에는 혈액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서 폐부종, 폐출혈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몸에는 피가 모자라게 되면서 소변량 줄고 신장 기능 떨어지고 장도 안 좋아지는, 이렇게 온몸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 심장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 질환이 아이들의 폐가 좋아지는 생후 한 2-3일 정도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폐가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이 나빠지는 게 심장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동맥관 개존증 때문인 거고요. 검사는 초음파로 하게 되고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술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지는 아이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의 환경은 어떤지, 교수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낫겠죠? 우리 아이가 동맥관 개존증이 있어서 이 내용 굉장히 궁금한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아마 의대생분들이나 지금 막 소아과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전연차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쉽고 정리가 잘 됐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본인의 지식을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들을 진료하시는 여러 의료진 분들, 특히 NICU의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질환들은 같은 진단명을 가진 병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면 댓글에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우리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